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었던 물질 대사와 건강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잘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다. 그럼 영양 부족 상태가 있을 거고, 에너지 섭취량이 많으면 영양 과다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섭취량이랑 에너지 소비량이 같아야지 영양 균형이 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과 일일 대사량이 있는데, 일일 대사량은 그냥 내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인데,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보면 될 것 같고, 에너지원의 에너지량 보게 되면 1g당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4kcal를 내고 지방은 9kcal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면 적은 질량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가지고 지방으로 보통 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찌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계산하는 거 했었죠? 주어진 자료를 보고 에너지 총 섭취량,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면 돼요. 오늘 때마침 무슨 피자가 나왔어? 고르곤졸라 피자가 나왔어요. 그쵸? 고르곤졸라 피자. 자, 맛있게 먹었니? 네. 어떻게 맛있었어? 고르곤졸라 피자가 어떻게 맛있었어? 고마워요. 드립을 받아줘서. 자, 아무튼 피자도 먹었고, 근데 이게 착한 애들 이해 못한다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치? 바른 용어를 쓰는 사람들 내가 무슨 윤성이 고르곤졸라 피자 맛있게 먹었니? 네. 그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면 안 돼. 그치 선생님 지금. 그치? 자, 아무튼 다시 보면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이 에너지량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소비한 양을 다 더해가지고 섭취량이랑 소비량 비교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살이 찔 것인지 아니면 살이 빠질 것인지 혹은 체중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사성 질환은 그냥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에너지 불균형, 그 다음에 유전,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도 생기지만 유전이나 스트레스 등도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종류는 뭐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부르병 등이 있는데 우리는 요 지방간까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비만.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비만이 아니라 체지방이 많은 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지방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해요. 잉여 에너지가 보통 지방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잉여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지방으로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비만이 심해지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고,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당뇨병은 무엇이냐면 이 당자가 무슨 당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어디에서? 오줌에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지금은 뭐 검사 키트 이런 걸로 하면 당뇨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옛날에 한의학 하는 사람들 조선시대는 어떻게 알았을까? 둘 다. 일단 오줌을 싸고 개미가 꼬이면 개미는 어때? 단 거를 찾아가니까 오줌에 단 성분이 있구나 해서 당뇨병. 그 다음에 조금 맛보면 되겠지? 단맛이 나. 선생님이 저번에 오줌에 대해 설명했지만 오줌 무엇이냐면 우리 콩팥, 신장에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장 성분을 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혈장이 더러워? 그게 몸 밖으로 나왔어. 더러워? 그치? 그렇다고 먹을 순 없겠지, 그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미랑 그 다음에 먹어서 조금씩 알았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줌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일정 수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게 오줌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뇨병이라고 해요.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가지고 여기서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성분이에요. 정상보다 높아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고 혈액순환 장애 등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왜 혈액순환 장애냐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물에다가 설탕을 계속 녹일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점점 어떻게 돼? 달아지고 농도가 진해지고 끈적끈적해지겠지. 혈액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끝이나 발끝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세균들이 침범을 했겠지? 그럼 걔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 면역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말단부까지 그런 것들이 잘 제공이 안 되겠죠? 그럼 세균이 증식하니까 썩어. 그럼 처음에 손가락을 잘랐는데 잘린 부분도 썩어. 그럼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당뇨병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말다른 부위부터 상처가 안 나게 해야 되고, 상처가 나게 되면 이렇게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시력도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당뇨병 굉장히 무섭습니다. 알겠죠? 왜? 너무 충격적이야? 추락 안돼 아픈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돼. 알겠죠? 자, 그다음 원인에 따라서는 이제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이 있는데 혹시 인슐린 들어봤어요? 네. 인슐린이 뭐예요? 뭐 대충 다 나왔어요. 선생님이 조합해 볼게 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 내가 밥을 먹어가지고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거를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 맞지?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줘. 어떻게 낮춰주냐면 인슐린이 혈액 속에 딱 분비가 되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을 딱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지방세포한테 갑니다. 그 지방세포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포도당을 막 지방세포한테 넣어줘요. 지방세포는 좋다고 이걸 받아가지고 뭘로 전환해?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정제된 설탕 같은 거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을 때 혈당이 솟구쳐요. 그러면 인슐린도 솟구쳐. 그럼 인슐린이 이 솟구친 혈당을 다 지방세포한테 넣어준단 말이야. 이런 것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밥 먹고 20분 이내에 일어나. 그럼 이거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 그치. 산책을 합니다. 그 계단을 오르세요. 그러면 내가 많이 먹었어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적어요. 맛있게 먹고 잘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계단 오르면 뭐가 적혀 있어? 칼로리 적혀 있지. 칼로리 적혀 있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했지. 장수하고 싶으면 조금씩 오르란 말이야. 알겠죠? 아무튼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 다시 돌아오면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보통 유전적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인슐린을 투여를 해주면 치료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만이랑은 무관해요. 자, 근데 2형 당뇨병은 뭐냐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해가지고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하는데 인슐린의 작용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식생활을 계속했어. 그리고 운동도 안 해. 그럼 혈당이 항상 높아진 상태로 있었고 인슐린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태로 계속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지방세포한테 인슐린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겠지.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이제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문을 닫는 거야. 더 이상 인슐린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지방세포가 반응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인슐린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혈당을 낮출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식생활을 조절해줘야 돼.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2형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인데 인슐린의 작용 능력이 감소해서 생기는 당뇨병이고 비만에 영향을 받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고지혈증 보도록 할게요. 혈액에 높아. 뭐가? 지방 성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중성 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그림 보게 되면 얘가 정상적인 동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 너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많으면 이 동맥 이 안쪽 벽에 지방들이 모여가지고 쌓입니다. 그럼 여기에 통로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원래 흐르던 게 잘 못 흐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쌓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동맥벽이 약해지면서 터질 수도 있겠지. 그게 만약에 심장에서 터지면 심장이 멈추는 거고, 뇌에서 터지면 뇌가 멈추는 거고. 그래서 위험해요. 알겠죠? 그래서 동맥이 막혔다 해가지고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자, 지질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동맥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지름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나타나게 되고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요거는 유전적 영향도 큰 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체중 조절 열심히 해도 유전적 요인 때문에 고지혈증인 친구가 선생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전적 영향도 커요. 자, 정맥경화는 뭐예요? 정맥경화? 그거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유는 그거 같아. 그 동맥 혈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동맥이야. 그리고 정맥이 흐를 수 있는 이유, 선생님이 예전에 뒤척이는 이유 설명해줬던 거 있지. 정맥은 혈압으로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에서는 흐르지 않아. 그래서 정맥이 막히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 않, 잘 모르겠네. 의사가 아니라서. 나중에 의사가 돼서 알려주기 바래. 알겠죠? 응. 왜냐면 이게 녹화 중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정맥 경화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알아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발표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고혈압 보도록 할게요. 자, 고혈압은 무엇이냐면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만성 질환인데 뭐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콩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정상 혈압에서 수축기와 이완기가 있는데 수축기 혈압은 120, 그 다음에 이완기는 80인데 이거 미리미리 HG 선생님 압력단이라고 얘기했죠? 수축기압은 무엇이냐면 심장이 수축할 때 나오는 이 혈액 때문에 동맥벽이 받는 압력을 수축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심장이 이완할 때 받는 이 동맥벽이 받는 이 압력을 이완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가 정상인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가 140, 이완기가 90 이상인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보게 되면 정상과 고혈압이 있고 얘가 수축기, 얘가 이완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은 보통 120 수준에 머물러요. 수축기 혈압이.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은 보통 80 정도. 근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140 이상, 그 다음에 이완기는 90 이상을 유지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지방간 볼게요.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태로 비만, 당뇨병과 연관이 높으며 간염, 간경변 등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간이 매끈하다고 하면 지방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생겼는데 선생님도 잔인한 걸 잘 못 봐가지고 실제 사진을 안 넣어놨어. 알겠지? 궁금하면은 너네 이미지 검색할 때는 구글이 최고인 거 알죠? 그래서 검색하다 보면 근데 검색하지 마. 잔인한 거 보지 마. 알겠지? 아무튼 선생님은 생명과학 전공이지만 잔인한 걸 잘 못 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볼 건데 별 내용은 아니고 한 사람에게서 물질대사와 관련된 질병들이 같이 발병을 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증후군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배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유전적으로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 흡수해가지고 뭐가 열리냐, 고지혈증 열매가 열리고 뇌졸중, 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 고혈압, 암 등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런 것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잘 움직여야겠지. 자, 그래서 대사성 질환 어떻게 예방하냐, 방금 얘기했습니다.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잘 움직이면은 예방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끝났고 이거 얘기해. 녹말이랑 글리코젠, 포도당 관계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기억나?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디다가 필기를 하냐면 어디다 하는 게 좋지? 녹말. 여기에다가 필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녹말도 배우고 포도당도 배우고 글리코젠도 배웠어요. 알겠죠? 23페이지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녹말은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녹말은 뭐냐면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녹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녹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란 걸 포도당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포도당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녹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도당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 있어요. 맞죠? 글리코젠. 그 다음에 글리코젠. 자, 글리코젠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둘 다 복잡하게 생겼어. 녹말이랑 글리코젠 둘 다 복잡하게 생겼는데 녹말은 어디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냐면 얘는 식물에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저장하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식물은 자신이 광합성을 하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지. 포도당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녹말로 합성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자신이 세포호흡을 할 때 포도당이 또 필요하지. 그러니까 자신이 저장한 녹말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요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식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해줘야겠다. 됐나요? 이해됐어? 됐지? 그래서 그래서 이 동물은 녹말을 만들 수가 없어. 포도당을 저장해가지고 녹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녹말은 식물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식물이 열심히 자신이 광합성을 해서 만든 이 포도당을 녹말로 전환시켜가지고 밥알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먹어가지고 소화 과정을 통해가지고 녹말을 포도당으로 쪼갤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네. 자, 녹말을 포도당으로 쪼갤 수 있어요. 동물은, 그치? 근데 녹말을 통해가지고 포도당을 못 만드는 거야. 아니 포도당을 통해가지고 녹말을 못 만드는 거야. 동물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동물도 포도당을 막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면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여러 개 결합시켜가지고 저장해둔 상태가 글리코젠이야. 그러다가 포도당이 또 필요하면 동물도 글리코젠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동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됐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식물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이걸 여러 개 결합시켜가지고 자신한테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 둬요. 밥알. 근데 이제 우리가 밥알을 먹지. 녹말을 먹는 거야. 그래서 소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밥알에 있던 녹말이 포도당으로 쪼개지고 이 포도당을 우리가 흡수를 하지. 발효 쓸 수도 있고 혹은 저장할 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동물은 간이나 아니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여러 개 결합시켜가지고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포도당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 간이나 아니면 근육에서 이 글리코젠을 쪼개가지고 다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녹말로 되는 거는 동화작용, 그치? 그 다음에 녹말이 포도당으로 쪼개지는 건 이화작용. 그 다음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는 건, 저장이 되는 건 동화작용.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 쪼개져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건 이화작용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 흐름 이해됐니? 식물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된 걸 우리 동물이 먹어가지고 소화를 해서 포도당을 다시 쪼개. 그래서 세포벽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쪼갠 다음에 흡수를 해.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세포에 쓰일 수도 있지만 저장을 해야 된다면 어떤 형태? 글리코젠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과 근육에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리코젠을 다시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넣어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식물에서의 포도당 저장 형태는 녹말, 동물에서는 글리코젠이고 식물에서도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2단원은 다 끝났고 이제 3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은 무엇이냐면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고 아마 중간고사는 54페이지 근수축 전까지일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니? 응. 자, 항상성이 뭐였죠? 항상성? 그렇지.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보네.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외부에 있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명령을 잘 내려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 도움을 주는 신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자극의 전달입니다. 일단 정보, 외부에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극이 있어요. 그럼 이 자극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입니다. 감각기관이 뭐야? 너의 눈, 코, 입, 맞지? 그래서 눈, 코, 입, 귀, 그다음 피부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봐라. 이 감각기관 눈, 코, 입 다 어디에 있어? 얼굴에 있지. 뇌랑 제일 가깝지.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했어? 막 눈이 막 손에 있어가지고 막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아무튼 머리에 있는 감각기관이 주로 머리에 많이 모여 있어요. 아무튼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전달이 돼서 정보를 처리도 해야 되고 정보를 전달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누가 해주냐면 신경계가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이제 반응 기관에 해줘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도대체 이 신경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기 그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뉴런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뉴런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그냥 신경세포예요.
왜 신경세포만 유일하게 영어로 그냥 뉴런이라고 계속 쓰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뉴런이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볼 건데 이게 뇌예요, 그쵸? 맞지? 그 다음 이게 뭐야? 척추와 척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치? 척추가 뼈고 척수는 거기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선이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전기적 신호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전선이 다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전선을 잘 보호해야겠지. 그러니까 뼈로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뇌도 잘 보호해야 되니까 두개골로 쌓여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감자탕 먹죠? 감자탕 뼈를 딱 쪼개면 약간 이런 말랑말랑한 뭐가 있을 거야. 막 이게 둥글 약간 잘 못 먹거든 감자탕. 아무튼 그거는 돼지의 척추 속에 있는 돼지의 척수인 거지. 신경. 그 감자탕 뼈 쪼개 먹는 사람. 그래요. 선생님 뼈를 안 쪼개 먹거든. 그래서 살만 골격근만 먹는데 아무튼 그 근육 뼈를 움직이는 게 골격근이야. 골격근만 먹고 그 안에 쪼개진 않아요. 쪼개서 먹는 사람들 거기 막 쪽쪽 빨아먹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는 골수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척수도 먹는 거고. 그리고 소의 그 척수 너네 그거 봤니? 그 풍자가 하는 맛집 뭐였지? 또간집의 강남편인가 어디에서 그 여기 소의 척수를 이렇게 먹는 되게 치즈 같다고 막 그러던데. 고소하고 치즈 같대. 하여튼 인간이 못 먹는 게 없어요. 아무튼 그건 비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또 이제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이렇게 전선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좀 까보면 신경 다발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다발들이 또 까보면 뉴런 다발이 있고, 요 안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알겠죠? 뉴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의 모양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자신의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확확 바뀌고, 뉴런 같은 경우에 긴 거는 한 1m 이상도 돼요. 그래서 이 척추에서 나와서 허벅지 뼈까지 연결되는 이런 뉴런들은 하나의 세포가 1m가 넘는 거지. 단점은 얘가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돼가지고 하반신이 한번 끊겨서 이렇게 골절상을 입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되고 재생이 거의 안 되니까 계속 하반신 마비로 사는 거야. 그래서 신경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뉴런인데 뉴런의 구조를 먼저 배워볼게요. 자, 신경세포인 거고 당연히 세포니까 핵이 있겠죠? 이 핵이 있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의 몸뚱이 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핵이 있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이제 전체적인 삶을 조절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돌기처럼 뻗어 나왔는데 이렇게 긴 돌기가 짧은 돌기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긴 돌기가 있어요. 이 짧은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하고 하나 엄청나게 길게 뻗어 나온 것들을 축삭돌기라고 하고 이 끝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얘가 거의 전선에 해당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출력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뉴런, 다른 말로 신경세포입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의 구조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가 있어요.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뉴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뉴런의 전체적인 생명활동을 조절을 합니다. 자,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돌기 중에 짧은 돌기들을 가지돌기라고 해요.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바로 뉴런의 구조였고, 자, 이제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나는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자, 마리집 어떤 느낌 같아?
말아놓은 것 같지. 그치 그런 거예요. 자 뭐냐면 슈반 세포가 뉴런의 축삭 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 형성된 구조로 신호 전달에서 절 연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축삭 돌기의 단면이에요. 됐어? 얘는 신경세포 뉴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뉴런이 아닌 슈반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뉴런과는 다른 세포예요. 이 슈반 세포도 당연히 서로 다른 세포니까 핵이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점차 요 축삭을 감싸기 시작해가지고 롤케이크처럼 돌돌 말아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절연체 역할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이 마리집이라는 것이 절연체 역할을 하고 슈반 세포라는 뉴런과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고 없는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민달팽이 뭔지 알지? 걔는 뭐야? 껍질이 없는 거. 그치 그 껍질이 없는 거. 민이 없는 거야, 그치? 됐어? 자 그래서 마리집, 민마리집 신경인데 마리집 신경은 이렇게 마리집이 그 비엔나 소세지처럼 달려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너 밥을 먹었는데 왜 또 비엔나 소세지가 먹고 싶지? 자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축삭 돌기인 거고 그 다음에 슈반 세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슈반 세포 핵도 보이고 자 이런 것들 마리집이라고 하고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축삭에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랑비에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가지고 그냥 랑비에 결절이라고 해요. 내가 발견했으면 내 이름 붙이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마리집이 없이 축삭에 노출된 부분을 랑비에 결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마리집 신경 보게 되면 다 똑같은데 이제 마리집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마리집이 없는 요 사이 축삭이 노출된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민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능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에 따른 구분인데 이제 결국에는 받아들인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중앙으로 보내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 중앙에서 처리된 정보를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다시 명령을 내려줘야겠죠. 이해됐니? 요 과정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감각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에는 어떤 신경이 연결되어 있냐면 요 구심성 뉴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감각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감각 뉴런이라고도 표현해요. 알겠죠? 구심성, 원심성이 나오는데 너네 그 구심력이랑 원심력 할 때 멀어지려는 게 원심력이야, 구심력이야? 원심력.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려는 게 구심력이지. 그럼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보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내린 정보가 다시 반응할 수 있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몸의 중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뉴런들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감각 뉴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의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 뇌나 아니면 척수 같은 중추신경으로 전달해 주는데 이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들을 연합 뉴런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결국엔 뇌나 척수로 전달해 준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근데 봐봐. 이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좀 다르게 생겼지. 얘가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뉴런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어?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지. 얘가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의 특징이에요. 구조적으로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고 가지돌기가 많이 뻗어나와가지고 감각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더라도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으면 감각 뉴런이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면 뇌나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 뉴런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연합 뉴런은 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연합 뉴런들이 정보를 처리를 해줘. 알겠지? 정보를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에 명령을 다시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공이 날라오는 걸 보고 내가 움직여야겠지. 그럼 날라오는 걸 보는 이 자극이, 즉
이 시각에 대한 정보가 우리 뇌한테 가고 뇌에서 우리 근육을 움직이자 해가지고 우리 근육까지 명령을 내려줘야겠지. 그래가지고 날라오는 이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드디어 본다라고 느끼고 보니까 피하자라고 명령을 이제 정보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해야겠지. 그럼 이 명령을 누구한테? 근육과 연결된 뉴런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기에 연결된 뉴런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운동 뉴런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구심성 뉴런인 감각 뉴런을 통해 가지고 뇌와 척수를 이루고 있는 연합 뉴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연합 뉴런에서는 자기들끼리 정보를 수합해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다음 명령을 딱 누구한테 내려주냐면 이 감각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원심성 뉴런한테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이 명령이 이 원심성 뉴런을 따라 가지고 반응기에 전달이 돼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원심성 뉴런은 어떤 뉴런이라고 하냐면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각 뉴런,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흥분, 정보를 중추신경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합니다. 왜 흥분이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뉴런 세포막의 정기적 신호가 갑자기 바뀌는 이런 현상 흥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무튼 이 정보를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줍니다. 가지돌기가 긴 편이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끝부분이 아닌 중간에 있어가지고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는 형태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연합 뉴런 보도록 할게요.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또 하고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은 이 정보를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에 따른 명령을 누구한테? 운동 뉴런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림 표현하면 동그랗게 표현된 게 신경세포체고 길게 쭉 뻗어나온 게 축삭돌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가지고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게 발달하고 축삭돌기 말단은 반응 기관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그림은 얘네들은 똑같이 그려줍니다, 보통.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글을 다시 뉴런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극이 옵니다. 그럼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누가 받아들이냐면 감각 뉴런이 받아들여가지고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주고 연합 뉴런에서 이제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명령을 운동 뉴런을 통해서 내려주고 그래서 반응기관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갔네. 그러면 지금부터 변호사와 싸운 얘기를 녹화가 되면 돼.